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최을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숙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입니다. 현재 정책연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정은 지역복지실장입니다. 김철희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김성령 가족센터장입니다. 김동석 북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이영애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구도훈 팽성복지관 과장입니다. 현재 팽성노인관장이 연수 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소영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24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현재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2024년에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정책 및 실천 현장에 필요한 평택시 노인 실태조사,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 평택시 중장년 평생교육 및 여가 활성화 방안 연구, 평택시 복지시설 ESG 경영 매뉴얼 연구,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는 향후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하게 될 평택시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아동돌봄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실제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5년 시범 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시 노인 실태조사 연구는 평택시 65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 정책 및 복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7월 25일에 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에서는 5종 연구보고서 가운데 중장년 ESG 연구보고서 2종은 발간 완료되었으며 10월까지 남은 3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조 연구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복지세미나 연구 결과 보고회, 평택시민복지정책 연구 수요조사, 연구평가회, 연구협력체계 총 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세미나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5월 10일 진행되었으며 100명의 참여자가 논의와 정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 총 3회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 전문가, 공공관계자 300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연구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주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25년도 평택복지재단의 연구 주제 5종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 복지서비스 전문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 조사를 통하여 직무, 실무,
기술 등 주제별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교육은 프로포절 작성법, 달라진 복지제도, 인사, 노무, 재무, 회계 등 총 7회기 38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 사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총 6회기 법정 필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46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복지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8월 말까지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업무 협약, 벤치마킹 등 18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 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삼성전자,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등 기업, 단체 4개소와 10건의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87개소의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 및 운영 전문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홍보사업입니다. 시민과 유관기관들이 소통을 위한 SNS 활성화로 복지재단의 고유사업 및 연구사업들이 소식을 전달하여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조, 시민감동 맞춤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관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대학생 동아리 지원사업,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동아리 사업은 총 6개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마을 단위 지역사회복지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조 복지정책 현안 연구입니다. 2024년에는 총 5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장년 연구와 사회복지시설 ESG 연구 2종은 7월 31일 날짜로 완료되었습니다. 아동돌봄 연구, 노인 실태조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연구 3종은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2조 연구협력 사업입니다. 관 내외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복지 연구협력체계를 통해 공동연구, 자문 및 감수,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협력 및 연구보고서 활용 관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2024년 11월에 연구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24조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018년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 감정 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총 5회기 중 4회기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추가 진행을 통해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재충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조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 평택시 마을 단위 노인 생활지원체계 구축 연구를 토대로 주민조직화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총 5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중간 컨설팅과 연말 최종 성과 보고회 및 사례집을 발간을 통해 우수 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교육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및 예산 절감, 종사자들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0회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0조 경영 혁신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운영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 재설계와 구조 개혁으로 조직의 전략적 변화 모색,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 역량 강화,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 등 도입하여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32조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월에 진행된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0회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2025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계획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34조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자원 발굴을 통한 자원 연계 등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10월 22일 평택 시민 나눔 축제, 전야제 포럼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연계 및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6조 공모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13개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최종 보고에 우수 사례지 발간 등 우수 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사업들이 지역사회 내 두 번째 지역복지 공헌 확산을 위한 대학생 사회복지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국제대학교, 환경대학교, 평택대학교 총 3개 대학교의 6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성과 보고회 등 학교 간 복지 동아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8조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성에 따라 경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소를 모집하여 참여시설 욕구를 기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40조 홍보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무처와 산하시설의 사업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 영상 활용,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로 재단 사업을 홍보 공유하여 역동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시설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조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관계, 상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총 5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조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입니다.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노인 권익 증진 사업 등 15개의 기본 사업과 이용자 욕구 변화 및 복지 흐름에 발맞춰 기획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 사업 등 5개 특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책의 다변화에 따라 노년기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44조 평택 북부 노인 주간 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 주간 보호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체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 기능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 자극 및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조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상담 사례 지원, 기능 향상 지원, 직업 지원 등 6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발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 증진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6조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4명의 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6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사업 등 이용인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조 평성노인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기회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 사업 등 9개 기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 회복, 지원 사업, 급식 지원 사업 등 5개 선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소외 지역 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어르신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들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8조 평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일상생활의 지원사업 등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조 평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지원 계획을 수립 및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이 그 재단 사무처에 13명이 근무하나요? 네. 그리고 수탁시설은 135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총 148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2024년도에 복지정책 연구 수행 실적이 5건입니다. 보면 매년 5건에서 6건 정도의 실적인데 이것이 적정한 수준인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 혹시 예산의 문제나 사업량이 한계 때문에 실적이 5건에서 6건 정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항상 이게 5건, 6건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직원의 수와 또 현재 예산과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평택에서 지금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명을 정하고 연구의 개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의 네, 정책연구실 심임숙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저희 정책연구실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매해 5종에서 6종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4명이고 연구실장님 1명 공석이어서 선임연구원 1명과 연구원 2명, 총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종에서 6종 정도가 적정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부 연구를 진행할 때 외부의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문 연구원들이 집필을 하고 또한 지역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듣고 보고 실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자체적으로 연구 영역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인원에 대한 한계가 5종에서 6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한번 그 연구 결과 보고회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현장이든 시의회든 시청이든 가서 연구 결과를 지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구 결과를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네. 저희도 정책에 반영하는데 망설임이나 고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복지재단에서 현장에서 직접 뛴 결과물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는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쪽에 그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보면 13개 기관 단체와 관내 3개 대학에서 참여해서 총 19건의 공모 사업이 진행됐는데 보니까 좀 재미있는 사업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이제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면 결과 보고를 한번 좀 요청드리고요.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역복지실장 이정은입니다. 저희는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으로다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9천만 원,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2천만 원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그 우수 프로그램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연말에 사례 관리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다가 한 300곳에다가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교과서 삼아서 다음 해 연도에 다른 곳에서도 그거를 보고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요. 또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매년 연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연속 사업인 거죠? 연속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 평가가 있는 곳은 연장 사업을 한 곳을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사업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곳은 저희가 연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택시 가족센터 10쪽에 그 제17회 평택 세계의 날 행사를 진행하셨죠. 네, 그날 행사를 보니까 이제 볼거리도 좀 다양했는데 먹을거리도 좀 다양해서 좀 맛있게 그 여러 나라의 음식을 좀 경험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족들도 그 모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눈빛부터 좀 많이 달랐고 자부심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좀 좋았는데 그 가족센터에서는 행사의 성과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54개의 사업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사업을 하지만 1년에 크게 이제 2번 저희가 가족 페스티벌이랑 그다음에 이제 평택 세계인의 날은 좀 전체 평택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제 센터도 좀 알리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오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우리가 평택이 그 경기도에서 다문화 가족이 4번째로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예산이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좀 저희가 그 이 세계인의 날은 저희랑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복지센터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계인의 날에 대한 사업비는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요거는 부수 참여한 거에 대한 것만 이제 저희가 올려서 이렇게 작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좀 너무 더워서 네. 그 공연하시는 분들이 왼발로 어떤 상황이셨는지 보셨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든지 보양제를 좀 미리 준비해서 네, 네, 네. 씌우든지 하는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평택 북부노인복지관은 11쪽에 보면 그 BNN 북부노인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직접 뭐 진행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면서 뭐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북부노인복지관의 행사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주고 해서 좀 재미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423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좀 없어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 복지관 밴드에 가입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이 송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은 구독자 수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년 올해 이렇게 돼서 아직 많이 그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뉴스 제작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십니까? 저희가 그 어르신들 봉사단이 5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약 한 20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꼭지에서 저희가 이제 기기들은 작년에 다 구비를 했고요. 어르신들이 순수 봉사 차원에서 하고 저희 직원이 촬영을 해서 그 촬영한 거를 다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비용 고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좀 그쪽으로 그 좀 지식이 있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뭐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검토를 좀 하시고 조금 더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홍보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재단 사무처에서 그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30일에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을 빼고는 사업이 대부분 다 추진이 되어 있는데 좀 만족도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3종 복지관 관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라 하면 너무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좀 치중이 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소외된 직군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힐링 프로그램을 좀 분배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 많았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기획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10월 31일에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43명을 모시고 저희가 트레이킹 및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만족도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0여 명이 되는데 그 수혜 인원이 15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저희 복지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이제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단에서는 좀 더 특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회기 계획을 해서 저희가 50명 이렇게 모집을 해도 다들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모집에 다소 어려움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확산돼가지고 조금 이제 가끔가다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재단에서 기획을 하겠습니다. 네. 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로서 그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가 반영된 사업이라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수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적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전체 인원이 다 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지재단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 시의 그 정책 연구 용역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에 연구한 평택시 1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우리 시에서는 2021년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근데 그 정책 연구 용역에 복지재단에서 한 연구 용역, 실태 조사 용역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2018년에 1인 가구 연구를 평택시의 시정에 맞게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땐 1인 가구라는 용어가 그렇게 일반화되게 조망되지 못했던 터라 활용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도에 1인 가구를 시에서 할 때 저희 2018년도 재단에서 한 1인 가구 연구를 관련 자료와 또 논의 과정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서 근거 자료로 정책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 연구 용역에 그 복지재단의 1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참고했다라는 네, 기재가 그렇습니다. 좀 있거나 네. 그런 부분이 좀 명확히 좀 있어야지 오해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한 연구 용역이 시에서 하는 정책 연구 용역에 반영이 좀 당연히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게 용역이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 복지재단의 연구 용역 결과물이 평택시청 홈페이지 정책 연구 용역 카테고리에 검색을 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네. 지금 저희 연구 결과 보고서는 저희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 통해서 즉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추후에는 시청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서 보완하겠습니다. 네, 뭐 시에서 복지재단에서 한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신뢰하지 않거나 뭐 그래서 게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했을 때도 행복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관련 부서에 다 향후 연도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것까지도 의견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청에 연구 보고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재단이 그 기존의 타 기관들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행되어졌던 유의미한 연구 용역들을 좀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런 연구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평택시 복지재단에서만 유일하게 혹시 진행한 연구 용역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폐지 수거 노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초창기에 유일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뭐 범죄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련된 연구들도 2019년도에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하여서 시정의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련된 상을 수상할 정도로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아동돌봄 플랫폼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도 시제품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재단에서 하는 연구 용역이 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외부의
용역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재단에서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 타 기관에서 기존에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만 좀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연구 용역을 조금 더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질의 연구 보고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만큼 우리 복지재단이 사실은 이 연구 활동 자체가 복지재단의 어쩌면 본연의 업무 속에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끌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연구 보고서가 이종원 의원님께서 이제 그 본청에도 이제 배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그 책자 발간은 1년에 만약 보고서가 나올 때 몇 권씩 합니까? 네, 저희가 전년도에는 250부 정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150부에서 200부로 조금 감소하여 저희들이 발간하고 이제 있습니다. 아까 이종원 의원님의 질의 속에서 답변도 주시고 하셨는데, 본청에 이제 이것을 집행해야 될 유관 기관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아직은 아날로그 방식이 또 통할 수 있다. 유관 부서를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그 자료들에 대한 배포는 조금 더 발간하는 예산을 좀 늘리든지 해서 충분히 그 책자로 좀 전달이 돼서 우리 그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님, 팀장님들 책상에 꽂혀 있어야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유관기관에 대한 그 정하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쪽에 5번인가에 있는 중증장애인 그 물품 구매는 관련 없는 부서가 아예 없고요. 뭐 웬만한 사업들이 관련 없는 부서들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든 뭐 도로 관리를 하든 뭐 아니면 푸른 도시 사업을 하든 모든 유관 부서들이 좀 숙지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자 발간으로 좀 넉넉하게 해서 시청에도 이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 대부분의 부서에 다 가서 꽂혀 있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 말씀. 그 연구 정책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쪽에 그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특별법으로는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몇 프로죠? 왜냐하면 지금 10월까지여서 연구기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지금 10월까지긴 한데 연구 보고서가 아직은 발간된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기존 1%에서 현재 올해 8월부터 2%로 조정되는 우선 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고 네. 평택시에 관련된 현황은 그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윤아 의원님이나 이 축중 장애인 물품 구매 관련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의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눴고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세게 누르면 문제가 뭐냐면 어느 쪽으로 삐지냐면 시외 지역의 중증 장애인 물품 구매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박탈되기도 해요. 이거를 뭐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이게 뭐 어떤 시의원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평택시의 예산으로 평택시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물품이 우선 구매가 돼야 되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그게 이제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저희들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법정으로 우리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중증장애 물품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저희들이 지금 뭐 제가 전에 받아봤던 자료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좀 한번 또 뭐 자료가 있으면 좀 한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제가 그때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제품을 선택하고 생산하는 모든 게 컨설팅이 좀 돼야 된다. 이게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과자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시에서 구입해서 쓰기가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한계들이 있어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완료가 돼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다 해법도 좀 들어 있습니까? 네, 재원 부분에 실제적으로 지원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내에 도움되기 위해서 네. 국내 우수 사례에 대한 기관을 직접 가서 벤치마킹한 내용들도 성공적인 요소들 그런 예. 것들을 분석해서 수록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 보고서에 대한 배포는 시청 홈페이지에는 지금 업로드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평택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무료 다운이 가능하고, 그리고 매해마다 저희 다운 안 받아요. 시의회 그리고 매해마다 저희가 시의회 쥐어 저도 안 봅니다. 네, 지금. 시의회 예. 시청에 네네. 배포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저도 이 중증장애인 부분 물품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보고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이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복지재단 지금 산하기관의 어떤 위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 그거 한번 정리 좀 전체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한참 그거 관련해서 저희 의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같이 그 안에 이렇게 좀 잠깐 혼란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체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그 제출 좀 해주시고, 요 앞전에 저희가 복지국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재단 내에서의 그런 어떤 우리 장애 아이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 좀 챙기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시설들이나 통합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별도 어린이집이든 그런 부분은 저희의 과제는 아닙니까? 뭐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이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보면서 잘 들었고, 질의를 굉장히 열심히 이걸 보면서도 질문할 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반성을 좀 했고, 곧 제가 여기 원래대로면 우리 사무처장님, 실장님 두 분하고 연구원님 정도 나와 앉아 계신 거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가족센터나 뭐 보호센터나 복지관이나 여기는 사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오셨고, 제가 그 회기 이후에 비회기 기간에 각 기관 좀 방문해서 기관의 현황들 그리고 현재 상황들 좀 잘 그 커피 한 잔 주시면 잘 경청하러 가겠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종이 보면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의가 또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한번 방문하고 내용들 경청하고 상황들 살펴보고 기관 좀 둘러보고, 그리고 예산안 심의 때나 그리고 뭐 업무 보고 때 제가 충실한 질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현업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주시는 것들 쭉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 질문 주셔서 겹치지 않는 것들만 좀 구체적인 것들을 현장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그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여러 가지 좋은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과 그리고 대학 그 동아리들에게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사회복지법인 이외에 뭐 마을 공동체나 아파트 뭐 유주자회나 이런 곳에서 이 복지 관련돼서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 대상이 안 됩니까? 그 공모사업의 대상을 딱 복지 관련된 그 법인으로만 딱 한정해서 접수를 받고 계십니까?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로당에서도 한번 공모사업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경로당도 비영리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열어놓고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심사를 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공모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내용이 사회복지 시설과 좀 근접하면 저희가 그렇게 그 문턱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고요.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협동조합이나 그 꼭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주요 사업 이슈가 복지 관련된 분야이면 재단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 공모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렇기는 하는데 대부분 지원하는 곳은 이제 협동조합에서도 사회복지 시설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역 아동센터 협동조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런 분야에서 지원을 하시지 이제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하시고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업에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도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네네. 굳이 여기까지 넘어오는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 네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복지국 그에게도 좀 말씀을 올렸던 것이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제 그 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관리센터에서 그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의견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공동육아 나눔터가 어떻게 보면 그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어제도 복지국 아니고 그 문화국제국 때도 논의가 되었지만 나눔센터였나요? 그 돌봄센터, 예. 돌봄센터처럼 아파트의 한 켠을 내어 주어야 이것을 센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은 좋은 시설을 갖춰져 있는 아파트 지역보다는 구도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더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단 차원과 센터 차원에서 그 집행부에서 논의가 될 때 사례를 좀 만들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도 좀 참조를 해서 제안을 해주실 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참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복지국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참 많은 혜택들을 받고 계십니다. 그 옆에 센터를 걸어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혜택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들이 조금 더 이제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에 오시면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오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이런 사업도 있는 해보세요라고 제안도 받으셔서 혜택을 받으실 정도로 이제 케어가 되는데 이 테두리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문턱을 넘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장애인분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좀 그 따뜻하게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그 문턱을 넘어오실 수 있게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뭐 책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았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요금을 이제 내고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주시지만 그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민간과 함께. 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원의 기준 때문에 24명입니까? 아니면은 네, 평당 정원 대비 네,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24명이 풀로 차 있는 상황이고 아니 저희가 25명 정원인데요. 현재는 네, 24명이시다. 5명인데 네, 이용 인원이 이제 굉장히 힘드신 분이 그렇게 그만두시면서 조금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좀 받기 위해서 예,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민간 센터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의원님께서 들어보시면 그 차별화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이제 모집하거나 이럴 때 경쟁이 상당히 심하겠네요. 그 풀이 차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 이렇게 빠지셔야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이제 장애인 분야에 다양한 이용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네. 뭐 2, 3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뭐 직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직업 쪽으로도 그렇고 또 낮활동 이용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뭐 그 프로그램 운영 매체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가 한 5, 60명, 한 100여 명 이렇게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다양한 매체가 네. 생기면서 많이 가셨고요. 네.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도 뭐 대기자분은 계신 상황입니다. 네. 대기자가 그럼 몇 분이나 현재는 계세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한 45명에서 50명 많이 계시는데 줄긴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지금 드려봐도 현재는 또 다른 직업자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취업이 됐다거나 네. 이런 매체의 다양화가 이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서 네, 그런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대기자는 계시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대기자가 좀 줄어들면 네. 전체 복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이용자 있겠네요.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시고요. 지금 평택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들이 대기자가 많았던 상황에서 현재는 네. 이용 인원이 거의 이제 현 상황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 한글 교육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네, 아까 복지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교류재단에서도 한글 교육을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센터와 국제교류재단과의 이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협의는 이제 뭐 자주는 안 하지만 이제 대표사님과 만나서 좀 하고 있고요. 실무진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결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네. 하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족 네네. 센터다 보니 네네. 가족 단위의 네, 맞습니다. 이주자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초점으로 하고 있고 네.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좀 더 미군들, 미군들을 네.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틀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게 복지가 재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쭙고요. 사회복지기관들 컨설팅을 해주시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요가 복지기관들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사업량이면은 괜찮은지 더 확대해야 되는지.
작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상반기에 5개 기관, 하반기에 5개 기관, 10개 기관에서 한 기간에 이제 3회씩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기획할 때 이제 그 평가를 하면서 이게 컨설팅 했냐 안 했냐의 여부가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이걸 실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폭발적으로다가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10개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이게 또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한 번 컨설팅 받았던 기관들이 다른 주제로 해가지고 또 받고 싶다는 그런 문의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은 수요를 늘릴 향후에는 조금 더 수요를 늘릴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 복지기관들 이렇게 컨설팅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접해 보시면 복지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인사노무 어떤 예, 제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요. 회계. 인사 노무 이렇게 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장기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애로사항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약간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아직 처장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조례가 바뀌었죠? 네, 대표이사 체제로 조례가 바뀌었고 전반기 복지위 환경위원회 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른 재단들이 이제 대표이사 네. 체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처장님이 있고 실장님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양을 보았을 때 복지재단도 대표이사 체제가 되고 하부단에 처장님이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반기 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일단 대표이사가 되면은 사무처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 실장 지금 현 체계인데 이제 사무처장 대신 대표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장님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셨고 네, 이후에 대표이사로 한다라는 조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처장 체제를 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내년 7월 1일자로다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임기가 언제 가시죠? 저는 임기가 내년 12월, 1월 7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후년도. 네, 후년 1월 7일. 네. 근데 지금 바꾸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조례가 바뀌는 과정이라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실장님. 네, 대표이사 체제가 의회에서 시행 일자가 내년도 2025년도 7월 1일자 이렇게 시행 일자를 시행된다고, 그렇게 예, 박아서 시행 결정되어 조례를 있습니다. 만들었군요. 그래서 7월 1일자 시하고 협의해서요. 사무처장 체제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